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1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것은 뭐 그전 것 같지만, 하지만 지수 탄력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상승폭도 그 전과는 좀 다르죠. 아주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1.07%. 또 그것도 가만히 보면, 자, 우리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및 2위 종목 SK하이닉스도 1.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니죠. 그리고 3위 업체인 네이버, 자, 우리 종목인데요, 0.78% 정도밖에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들이 약간은 탄력이 미약한 가운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LG화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그런 상황보다 좀 빠르게, 자, 이른바 삼성전자 같은 또는 네이버 같은 또 LG화학도 그중 포함이 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을 알게 모르게 하나씩 둘씩 그것도 상당히 유효하게 충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작년 11월 달에서 금년 1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 있었죠. 그 당시에 종합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9만 원을 훌쩍 넘기는 그런 정도로까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까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 기대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 내지 30% 정도, 그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8만 전자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드디어 현재 20만 전자가 되기 위한 전제 단계인 10만 전자, 10만 원대까지, 그것도 머지않아 즉 6월 말 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무엇보다 눈에 띄는 종목은 무엇보다 LG화학입니다. 최근 들어 LG화학은 그 초대형 악재가 몇 개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형 악재 계속 시달려 오면서 한때 100만 원을 찍었던 현재 그 LG화학의 주가가 말이죠, 한때 8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죠. 오늘도 어느 정도 또 탄력격이 나오면서 80 얼마입니까? 86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현재 무거운 상태인 LG화학이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듯 상당히 탄력적으로 6.2%나 올라왔다는 것, LG화학 그 자체에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반전 현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 점차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놓고 현재 상황에 현재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현재 마인드를 갖고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정상회의, 반도체 서밋이 있었죠. 그와 관련된 내용, 또 삼성전자와 세계적인 칩 설계 업체인 AMD의 협력 문제, 또 삼성 SDI와 현대차가 또 협력한다고 해요. 거기 깊은 내면의 의미,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형주 장세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은 약 10%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충족되고 또 그랬을 때 그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대형주에 대해서 최근 좀 답답하거나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인데요. 그 LG화학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초대형 악재가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악재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간략하게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금년 1분기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그 전망이 그 예상치가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깜짝 실적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그제 포스코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포스코의 깜짝 실적 이상의 아주 놀라운 그런 좋은 실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실적은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 호실적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전지 분야도 완전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냥 턴어라운드를 한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전지 분야, 2차 전지 분야에 계속 실적 급증 단계로 넘어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과 그 궤적을 같이 하면서 LG화학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인데, 금년 실적 기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EPS나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또 멀티플로 어느 정도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알아놓으면 LG화학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그 전에도 그랬듯이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보고 계신 화면에 좀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정상회의,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그것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알 수 없는 바, 지금 외국인들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소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어떤 이슈는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은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이 아주 심각하죠. 특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에 막대한 또는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면에는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깔려 있겠죠. 그 두 번째, 그리고 일자리 문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미국의 민생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자리 문제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포석이 깔려 있는 정도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입니다. 간밤에 1.0 베이스 포인트, 0.01% 포인트입니다. 만큼 올라가서 1.6760%인데 아직은 높아요.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차와 삼성 SDI와 협력한다는 건데,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과거에 뭐 적대적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원지간 비슷하게 사실은 약간 서로 긴장하는 또는 약간 대적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였었죠. 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협력하기로 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관계로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용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또 공급하기로 그렇게 협력을 맺는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단계별로 차후 전기차 및 미래차, 거기는 수소차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미래차 에너지를 서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관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현재 머물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제 LG그룹과 SK그룹이 또 배터리 분쟁과 관련된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죠. 그를 통해서 K 배터리, 자, 한국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반적인 동맹 체제가 그전 개념상으로만 약간 엉성하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요. 그것이 하나씩 둘씩 입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즉 국내 내부 업체들끼리 치열하게 출혈 경쟁하는 것을 피하면서 대외, 즉 CATL이나 또는 파나소닉이나 이런 업체, 자동차 업체로 봤을 때는 테슬라나 또는 GM이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내부 동맹 체제가 입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 축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가의 동침까지 할 정도로까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지 실적과 그와 관련된 또 확대 개념의 그런 정도의 의미 이상의 아주 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따라서 현대차도 좋고요. LG화학 대신에 삼성 SDI를 보는 것도 또한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SKC까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나 또는 현재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나 SKC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배포, 뚝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AMD와 지금 프리미엄급, PR은 현재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급 뭡니까?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한다고 하죠. 공동 개발입니다. 원래 자체 엑시노스라고 하는 현재 그 AP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경쟁력이 좀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특히 그래픽 카드 쪽이 좀 부족해서 그쪽 강자 중에 하나인 AMD, 삼성전자와는 상당히 협력 관계가 돈독한 그런 사이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MD와 협력을 해서 현재 지금 엑시노스 1080이 작년에 개발돼서 현재 중국의 비보에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보에는 공급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기대했던 지금 뭡니까? 지금 오포나 또는 샤오미 같은 데에는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체 AP를 개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2020년도에 해당 부분, 즉 AP 부분의 점유율이 한때 두 자릿수 훨씬 넘어갔던 건데요. 재작년만 해도 12%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 한 해는 9.7% 정도로 상당히 그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만큼, 또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특히 AP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유율을 늘려야 되는 판에
화웨이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삼성전자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 핵심인 AP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최대 약점인 그래픽 카드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이것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현재 굴지의 이런 대형 그룹사들 현재 지금 창업주 2세를 넘어 3세 체제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폐쇄형 이노베이션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그 약점이었던 그래픽 카드를 부과하면서 새로운 AP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타이틀이 엑시노스가 붙을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AP는 거의 개발 완료 단계인데 금년 하반기 갤럭시 폴드 3에 적용된다고 하죠. 곧바로 양산 체제로 돌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효과를 실적으로도 당장 반영시켰을 뿐더러 삼성전자의 약점 중에 하나인 현재 지금 칩 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도 담겨 있다는 뜻이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비메모리와 관련된 경쟁력을 조금씩 증진시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좋고 그 기술력과 관련된 그 실력도 점차 한 단계 두 단계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고요. 잠깐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 가격 59.7달러,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DXY 달러 인덱스 92.18, 이것도 큰 변동 없고요. WT 1달러 환율 1126원, 오늘 약간 올랐네요. 큰 어떤 무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주변 증시 잠깐 보면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약세했다가 지금 현재 강보합 정도로 바뀌었고요. 니케이 지수는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록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소 주춤됐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엉크르는 그런 정도의 조정은 전혀 아니었죠. 분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은 단순한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고 했죠. 썸머 랠리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속되며 연말 장세로 넘어가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 증시를 보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한테는 대형주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강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입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자, 잠깐 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자, 외국인이 4,447억 원 순매수 했죠. 외국인들이. 자, 어제는 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건데, 특별히 우리 증시와 관련된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에서는 뭔가 기본적인 환경이 조금씩 유리해진다는 한 측면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점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매도는 하지만 그 매도 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고, 특히 5월달 들어서부터는 아마 5월달은 6월달 들어서부터는 거의 매도를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순매수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그들의 스탠스가 바뀔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 정도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매도했던 곳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급상 대단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금년 들어 삼성전자만 5조 7천 정도를 매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요. 오늘 간만에 보면 자, 외국인들은 순매수했고요. 기관 전체는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수급에 매매 주체별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기관의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인데요. 저번에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기관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는 순매수했다는 것이고, 자,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수급이 이건 정상화입니다.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끄는 그 한가운데로 다시 조금씩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수급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 오늘 종가 기준 막판에 단일가에서 크게 밀려서 그렇지, 사실 평균적인 시장 베이시스는 아마 관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상태였었죠. 마이너스 0.5 이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아마 이거는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 왜곡 중에 하나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시장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왜곡 현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급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건데, 그 일환이 오늘 보여줬죠. 그 일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잘 보이질 않네요. 프로그램 매매 들어왔습니다. 1600억 정도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보고 계신 화면에 현재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프로그램 매매, 주로 비차익입니다.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장대 양봉 정도까지의 대규모 순매수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매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양봉 하나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아마도 5월달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 2위 종목, 3위 종목, 4위 종목, 5위 종목 다 같이 올라갑니다. 바스켓이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 종목들을 이끄는 펀드는 외국인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대형주 장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국제금리 최근에 약간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것, 반도체 비관론, 마이크론, 요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걸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경쟁력 저하 문제도 약간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올라온 것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들여오졌던 악재가 해소되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급 조건은 말씀드렸죠. 일단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한도 그 기존 이탈 범위를 기존 2%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확대를 했다는 것은 우리 증시,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된 수급에 상당히 그 부담을 줄여줬다는 것이죠.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 지수 왜곡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최근 들어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작년과 금년 1, 2월 달에 초대규모로 매수했던 것에 따른 피로 증세인데요. 이게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기저에 깔려있는 매수 대기 규모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다시 대규모로 매수할 수 있고, 최소한 대기 매물벽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매물벽은 최근 3개월 동안 횡보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폭
어, 물량이 소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물량조차도 특히 삼성전자에 대하여 그 물량조차도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지는 않고 있는 젖은 장장 마른 장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기, 즉 매물, 잔여 남아있는 물기, 잔여 남아있는 매물이 상당히 지금 약한 상태, 거의 물기가 마른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 이벤트도 있죠. 4월달 지난 언제입니까? 옵션 만기 지나갔다는 것. 그래서 비차익 쪽과 관련된 그런 변수가 좀 줄었다는 것도 그렇고, 바이든은 반도체 서밋도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 있는 것이 삼성전자 배당 재투자가 있죠. 배당 지급일이 4월 20일 날입니다. 4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되겠네요. 아마 그때보다는 그 다음 날부터 배당 지급받은 배당 중에 상당 부분이 재투자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약 3분의 1 정도만 투자된다 하더라도 약 5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LG화학이 올라갔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 등이 하나씩 둘씩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움직이거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높은, 그러면서 점차 삼성전자 같은,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최상위 5위종, 우리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 LG화학 차트로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뭐 대단하죠. LG화학 기존 악재가 있었죠. 일단 작년에 9월달에 분사 얘기, 또 테슬라 리스크가 부각됐던 거 지금도 헤매고 있죠. 어제는 좀 올라왔지만.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자체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악재가 되고요. 그것도 뭐 작은 악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또 LG화학이 지게 됐죠. 이런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까지 또 SK와 배터리 국제 소송 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단락 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계속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완전히 해결된 문제도 있고요. 또 완화된 문제, 또 대부분 다 완화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와 있고,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은 거의 없는 상태나 진비 없다. 가장 궁극적인 악재가 되는 것은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미래형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걸린 장기적인 숙제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LG화학은 특히 전지 분야는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승승장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적을 보면 뭐 대단하죠. 실적을 놓고 보면 일단 금년 1분기 실적이 1조 1천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건데, 단순히 1조 1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LG화학을 제가 거의 15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해본 결과 분기당 5천억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했던 실적입니다. 근데 분기당 1조 1천억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평년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실적이라는 것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작년 대비로는 거의 370%, 4.7배나 현재 영업이익이 급등했다는 거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분야, 석유화학 제품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PPP, PVC, 또 SBR, 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AB, 삼성, 수지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자, 이런 이쪽 부분이 다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도 만드는 그런 현재 그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쪽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8,500억 원 전체 1조 1천억 중에서 케미칼 부분이 8,500억 원이나 제가 마킹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8,500원. 그리고 기여도가 77%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케미칼 부분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77%나 되고요. 첨단 소재는 반도체나 LCD 쪽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얻어지는 영업이익도 짭짭합니다. 600억 원 정도.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90%,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전지 분야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도 나눠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야 있죠. 원래 IT용 또 ESS용 전기차용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다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가 1350억인데 이게 지금 케미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 규모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케미칼에 비해서. 하지만 이것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현재 그 1분기 때 적자를 봤던 파트였습니다. 근데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 2분기 때부터 흑자로 반전이 됐고, 그래 흑자 원전이 됐다는 것이고, 금년부터 흑자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는 개념을 갖고서 대접을 받아왔단 말이죠. 자, 그래도 여전히 그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12.3%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된다는 건데 이 점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그 반대죠. 향후 전지 분야가 빠른 속도로 대폭 늘어날 것이기에 나중에는 케미칼 부분과 거의 대등하거나 또는 그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 규모를 낼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LG화학의 실적이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아닌 2020년 전체 실적으로 보면 이게 또 대단하죠. 일단 매출은 43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43%. 이것도 대단합니다. 작년 대비 43% 매출 전체적인 외형 자체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4조 3천억 정도 된다는 것도 140% 거의 2배 반 정도로 급증한다는 건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건데 그의 2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 규모만 봤을 때도 상당하죠. 이거 자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 되는 그런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때문에. 자, 케미칼 부분이 3조 2천억 정도, 63%로 좋아진다는 건데 이것도 좋아져요. 근데 아마 케미칼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더 성장하기보다는 약간 정체되고는 약간 하향될 소지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건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성장성은 첨단 소재 분야,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또는 전지 분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금년도 전지 분야의 영업이익 규모 7,500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 4.5배, 350%. 그랬을 때 기여도가 올라가죠. 앞에서 12.3%에서 연간 기준으로 봐서 17.5%가 된다는 건데,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케미칼 분야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기여도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해서 LG화학의 영업이익 규모는 연간 올해 4조 정도라고 했을 때는 향후 3년 후, 5년 후가 되면 근 1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조 정도 되면 거의 하이닉스 수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케미칼 부분 호실적은 지속된다 하는 거고요. 상승률은 둔화된다. 둔화될 수도 있고 더 약간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실적세는 지속되지만 상승률은 둔화된다는 것.
전지 부분은 실적이 급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7,500억 정도인데 아마 내년에는 1조 5천억 전지 분야에서만 1조 5천억 그리고 2023년 내후년에는 거의 2조 5천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거의 3조 2천억 그리고 2025년도 되면 거의 4조 정도 될 것으로 4조 원 정도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케미칼 분야가 3조 정도 될 테니까 7조 원 내지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북미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외형 신장 및 그에 따른 실적이 지배적이 되는 걸 기대된다는 건데 그 시장 그 생산 캐파가 상당합니다. 현재 LG화학의 작년 현재 2차 전지 생산 캐파가 34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34. 근데 현재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캐파가 150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그런데 2025년 정도 되면 북미 시장에서 LG화학이 차지하는 생산량은 지금 기존 계획했던 70 기가와트 아워 하고요. GM과 공장 두 개를 건립하기로 했죠. 각각 35, 35, 70. 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오하이오 공장까지 합쳐서 145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죠. 이게 미국 시장 전체 사이즈의 약 70%를 차지하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70%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또 뭐 테슬라나 또는 현재 그 뭡니까 SK 이노베이션은 그 진출을 하니까 또 파란선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어쨌든 현재 있는 상태로 봤을 때에는 70%까지도 가능하다. 최소한 50% 정도는 LG화학이 북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현재 유럽 시장의 70%를 또 현재 LG화학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LG화학 실적이 더 좋아질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2021년도 목표가는 그래서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은 2025년은 이후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1단계로 일단 2021년도만 보자는 건데요. 2021년도 영업이익 4조 2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EPS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43,000원 내지 4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45,000원 정도를 보고요. 계산 편의상 45,000원 적정 멀티플 적정 PER을 요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 분야가 있고 그리고 화학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믹싱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CATL 같은 전지 분야만 있으니까 거기는 뭐 70배 심지어 100배가 넘어가긴 하는데요. 지금 LG화학은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30배 내지 50배를 적용시키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30배만 적용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000원 곱하기 30배 하면 12개월 여기 12 많습니다. 12개월 forward 선행 TP는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목표가는 45,000원 곱하기 여기 30배요. 30배 하면 135만 원이 나오죠. 135만 원. 이게 가장 보수적인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목표가 12개월 선행입니다. 12개월 선행 엄밀하게 따지면 12개월 선행은 아니죠. 한 9개월 정도 선행한 목표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135만 원 정도까지 아마 금년에는 이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워낙 내상을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1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내년 정도에 한 15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 목표 그 주가의 그 그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는 뭐 말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시스템을 바꾼 만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에 만족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